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열차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차량 기지였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금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서울시가 여기에 100층 빌딩 등이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용산국제무지구 개발 계획인데요. 용산국제무지구 개발 계획은 10여 년 전 무산된 경험이 있죠. 다시 추진되는 국제무지구 개발 계획, 예전과 어떻게 다른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용산국제무지구 개발계획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지금은 빈 땅으로 있는데 참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립니다. 서울시가 발표했어요. 이곳에 국제무지구 개발하겠다. 사업비는 51조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두성규 대표님, 네. 국제무지구 개발 계획 거대한 수직도시 프로젝트인데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이제 도래하면서 사실은 2007년부터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 그 당시에도 시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야심차게 한강 르네상스 전체적인 계획 프로젝트와 함께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면해가지고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개발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크게 어떤 변화를 주지를 못하고 10년,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방치되어 오다시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산 정비창과 그다음에 용산역 후면 부지 그리고 한전 부지, 한강철도 북단 선로를 포함한 그 일대 부지가 49만 5천 제곱미터인데요. 우리 이게 좀 쉽게 그 시청자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자면 어느 정도 딱 15만 평입니다. 15만 평이면 어느 정도 뭐 지금 코엑스의 뭐 2배 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코엑스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지에다가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청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그 랜드마크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100층? 100층 최고 이제 랜드마크 건물이 100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울시에서도 탄력적으로 80층, 60층, 40층 등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4개 구역을 존이라고 해서 4개 구역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국제 업무존, 업무 복합존, 업무 지원존 그리고 복합 문화존 해서 4개 존을 하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정말 말 그대로 차별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설들을 넣는다.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45층에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보행교를 넣는다든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하는데 하나 이제 확연하게 과거에 시도했던 부분과 차이 나는 점은 과거에는 이제 PBC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굉장히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코레일과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1단계에서 기반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조성한 후에 민간에서 20개 필지로 되어 있는 곳을 2단계에서 좀 다시 본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서 그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자세한 특징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가면서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그러면 과거에와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과거에 한번 했다가 실패한 당시를 조금 한번 회상하면서 당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가 됐는지. 뭐 일단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벌써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코레일이 2005년도에 창립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이 부채가 좀 많다 보니까 빚이 많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코레일 그 정부창 부지 같은 거 좀 개발해서 부채 좀 갚고 좀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거 좀 했으면 좀 좋겠다,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하자마자 2006년도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을 잡기 시작하고 이미 2001년도에 이미 국제 업무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국토부 서울에서 2001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스텝바이로 가던 중에 예. 2006년도에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니까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탔고 7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나와가지고 아시는 삼성이 들어갔죠. 삼성. 우리 그 예. 두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FB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게 터지면서 이게 자금에 좀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자금을 더 투입하기로 했는데 한 1조, 2조 이렇게 드림 허브라는 이제 그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롯데 투어 기억나실 거예요. 롯데 투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분 참여를 42%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회수하는 쪽으로 코레일에서 그래서 땅을 다시 원시가 됐습니다. 지분을 그 롯데투어가 결국은 다시 반납하고 돈은 찾아갔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이렇게 물러오다가 2015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박원순 시장이 또 한번 마스터 플랜 던집니다. 예, 용산과 여의도를 뭐 하고 개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또 서울시에서는 그 전에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이 뭐가 있었냐면은 서부 이천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 뭐 시끄러웠습니다. 서부 이천동 주민들이 오세훈 시장 개인 재산이 누구 거냐 뭐 이러면서 뭐 시끄럽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우리 저 국가 재산인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여기에 뭐 임대주택을 8,000호 짓는다고 예, 발표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는 이게 또 주거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부지의 그 주인이 땅의 주인이 코레일이 72%고 예. 국토부가 23%고요. 한국전력이 5%예요. 이게 국가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국무총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지를 표명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군요. 국민들만 피곤하죠. 이번에 이제 물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의지를 표명했고 네, 시장 표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다른 분이 되셨다, 다르게 개발하라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또 바뀌는 거죠. 이미 국가 이제 재산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아 제발 좀 이제 국가 대계니까 여야 가리지 말고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네. 전문가들 다 모셔놓고 이렇게 공청회도 한 국민들하고 한 서너 번 한다든지, 그렇죠? 서울시 땅이지만 실제로 땅이 아니라 서울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서울시 땅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오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 지자체장과 서울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또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네. 서울시가 발표한 이 국제업무지구 조감도를 조금 자세하게 몇 네네. 가지 네네. 특징적이다. 이 일반 시청자들 보기에 저런 것도 들어서나? 뭐 할 네네.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시가 이제 사실은 이 전체의 어떤 프로젝트 자체의 성격을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여기에 이제 특징들은 여러 가지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여가라든지 문화시설 등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나의 한 건물이나 혹은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구현한다는 걸 이제 핵심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개의 존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그 지금 국제 업무 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금융 및 ICT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건물 그 랜드마크 건물로서 아까 100층 이상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랜드마크 건물의 최상층에 아주 서울 경관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전망 시설이 들어서게 전망대, 됩니다. 랜드마크 빌딩의 전망대가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층부 아주 낮은 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뮤지엄이라든지 문학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문화와 관련된 문화생활을 갖다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서울 아트밴드라는 것을 갖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 복합존이나 이쪽에 있어서 중간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네네. 중간에 그 보행 전망교 그렇죠. 저건 뭡니까 저게? 저기 몇 이제 층에 세운다는 저기 거예요? 45층에 저렇게 45층에. 도보로 가면서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런 스카이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스카이 트레일. 업무 복합존에 이게 이제 45층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 45층에 해당되는 상당히 고층이죠. 예. 고층에 이제 서울의 여러 가지 어떤 시내 파노라마 조망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일명
보행 전망교인데 스카이 트레일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도 도입해서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좀 그렇죠. 올라갈 수 있겠죠. 1.1km 정도 되는데 예. 저기를 이용하는데 무료로 지금 무료로. 근데 오세훈 시장의 지금 생각입니다. 아, 아니, 무료로 될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녹지를 갖다가 전체 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만큼을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건물 위라든지 등등 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사업 부지만큼의 녹지를 네네네네. 그러면 녹지를 어디다 조성하길래 사업 부지만큼 그 가능해요? 그게?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체 공원 방식의 공중 녹지라고 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U자형 순환형 녹지라든지 선형 녹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녹지를 건축물 위나 중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의 공간들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이게 최적화된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면은 그 녹지 공간을 산책하면서 서울을 조망하면서 쭉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한강에 이를 수 있는 한강 공원에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지만큼 녹지를 조성한다면 땅에다가 빌딩 위에다가 벽에다가 그렇죠. 다 해야 되네요. 네네 녹지를? 그렇습니다. 아주 신개념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과거에는 녹지라고 하면 우리가 공원 정도의 마련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정말 입체적이고 뭐 3차원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을 갖다가 녹지로서 활용한다 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시설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문도 교수님께서 이제 10여 년 전 실패할 때 그 사업하는 드림허브는 이제 민간이 출자한 회사들이었죠.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출자를 해서 네. 약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한 형태였는데 요번에는 서울 맞습니다. 예. 시가 하니까 주도적으로. 서울주택공사와 코레일이 시행사가 된다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때와 지금 그때만 해도 이 개발 툴이나 어떤 이런 매뉴얼이나 어떤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이나 HS공사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킬이 없죠. 능력이 없었죠. 쉽게 말하면. 그럴 때는 이제 민간 개발사들이 이미 삼성 같은 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 뭐 고층 건물부터 해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삼성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은 그건 시공사고 예. 시행사.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땅을 가진 주인이 잘 마스터 플랜을 잡는다라면 시공사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존재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레일과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도적으로 가는 이 거죠. 시행할 만한 역량이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핸드폰도 우리가 뭐 이렇게 정보들을 접하는 게 제한적이었잖아요. 예전에 지면으로 신문일 때는. 그러나 지금 여기 툴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계통에도 이 건물을 짓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캐시프로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있고 의지만 있다라면 예. 사업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수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하니까 모든 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나 건축 공기 심지어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3D로 뭐 건물을 미리 뽑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과 이 어떤 그 IT의 개발의 어떤 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동산 분야에도 다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프롭테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IT 테크놀로지와 이제 부동산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마음의 그래요? 준비라고 시작한다라면 그 프로그램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조금 의심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그거는 되는데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지다 또 높지 보니까 그게 않으니까. 이제 도매값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건설사나 시행사나 디벨로퍼들의 또 자문위원으로 뭐 위원단을 뭐 두박사님 같은 분이 잘하시거든요. 그럼요. 위원단으로 한 20명만 꾸려도 전혀 문제 없이 그래요? 시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처음에 이 공동시행사 네. 코레일과 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뭐 기반시설 땅을 다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곳이죠. 네네. 계획이 어떻습니까? 시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한다는 건데 이제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레일과 이제 그 지금 SH공사가 같이 이제 공동을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련된 택지 부분들을 택지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20개로 필지로 나눠서 2단계로 민간에게 그걸 갖다가 분양을 해서 분양을 개발시킨다. 한다.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코레일이 이런 시행에 있어서 전문화되거나 특화된 공기업이 아니고 예. SH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51조 원 규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무산이 되었던 당시의 규모가 사업 규모가 31조인데 예.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당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추가적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이 51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KTX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사업비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이 메머드급의 사업을 과연 충분한 경험과 특히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주기에 힘든 공기업에서 나서서 예를 들어 뭐 LH나 이런 경우 같으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서울 시내에서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이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등을 생각할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코레일과 SH공사의 공동 시행사의 역량에 대해서 네네.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네,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조달이 이제 그 힘들게 되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그러졌는데 그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게 장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공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행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 외에도 가장 중요한 자금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조달하면서 이 사업의 진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 프로젝트 수행 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눈여겨 보면서 지금 좀 해야 될것 자금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일단 뭐 기반시설 공사하는데 좀 쓰겠다. 뭐 그런 회사채를 발행한 그거는 네, 이제 뭐 그런 한 그 단편적인 얘기군요. 얘기고요. 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51조인데. 네. 아니 50조 일부 이제 기반시설 하는 데만 16조, 이제 필요하니까. 예. 나머지는 이제 분양을 하게 돼서 민간에 그러니까 이제 캐시플로우 예.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PF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사업 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박사님 말씀도 맞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은 있지만 그 역량이 어떤 집중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의 자문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을 100% 수용하는 자세로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제가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의 어떤 직원의 어떤 구성원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기존의 건설사 디벨로퍼들보다는 당연히 약하죠. 업무 능력이 떨어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공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과연 다 컨트롤할 능력은 있냐 이거죠. 없지만 툴은 있다 이거죠.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은 뭐냐면 주도권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설계 회사라든지 건설사, 시행사 분들이 어떤 업무 역량에 있어서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니까 SH공사가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공사 입장에서 예. 공사의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일이 나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실 게 롯봉기가 17년 걸렸습니다. 지금 롯봉기 일본 일본의 롯봉기가 도쿄의 우리가 도심 비슷한 재개발 이 프로젝트 형태인데 17년 네, 시작해서 17년 걸린데 거기 부지가 11만 제곱미터예요. 이거에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17년 걸리면 일본을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일본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 지진의 문제도 17년 있지만 걸렸다. 항상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야드라고 아시는 미국, 분들이 계시죠? 파테스트인데요. 여기는 지금 몇십 년째인데 지금도 다 안 지었어요. 이게 왜 허드슨 말씀드리냐면 이 요번에 발표한 게 예. 하는 건 좋은데 2030년에 입주예요. 예정이. 첫 빨라야 그런 거죠. 네. 첫 입주 계획이 이렇게- 2030년이면 불과 얼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크레이지 계획이죠. 미친 심하게 계획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미친 느낄 수가 계획.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7년 만에 마치 다 될 것처럼 포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2030년 첫 입주는 거의 첫 미친 입주니까 총 사업 기간을 얼마를 잡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마스터 플랜을 명확하게 국민들과 국가 땅이잖아요. 네. 서울시가 욕심내지 말고
국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렇게 발표하면 이거 성급한 거죠. 성급하다. 첫 입주는 이런데 네. 총 기간은 뭐 일본은 17년이 걸리고 저긴 30년이 걸리고 우리는 한 20년 이러면 신뢰도가 가는데 10년 만에 되고 뒷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롯봉기 일본의 도쿄도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는 롯봉기 힐스와 비교해서 기간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네. 기간 이외에 롯봉기 힐스 프로젝트와 이번 네. 우리 이 용산 국제무제화 네. 프로젝트의 뭐 차이랄까 네. 또는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사업비 조달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롯봉기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 한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이 해당되는 해당되는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 동경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했고 민간 투자자들이 10여 개사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네. 우리 국내의 경우는 시행사라는 존재들이 대부분 보면 자본력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태들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시행사들이 굉장히 자본력이 탄탄한 그러한 투자자들로 구성이 돼 있거나 자체적으로도 지금 자본력이 탄탄한 편인데 그러한 가운데 민간 투자자들이 10여 개사 이상이 롯봉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민간 투자사들이 네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주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 힘들게 만든 하나의 큰 요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봉기가 전체적인 규모 부분에서 현재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보다도 훨씬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최근에는 우리가 LH에서 사실 철근 누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롯봉기가 지금 성립이 된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부실 건축 문제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비교해서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할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단 먼저 기반 시설을 지은 다음에 이거를 20여 개로 나눠서 민간에 분양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택지를 분양하는 거죠. 택지를 분양하는 그 분양이 과연 이제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뭐 사업 실패 가장 성공에 좌우하는 겁니까? 당연히 분양은 되겠죠. 얼마 분양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사업이 가려면 이제 사업 자금이 그러니까 PF하고 똑같아요. 땅이 있는데 자금이 들어와서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원을 드릴 말씀이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격의 문제지. 땅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참여할 수 있어요. 100%. 근데 서울시가 만약에 더 코레일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더 가격을 갖다 좀 비싸게 한다든지 이러면 택시를 분양을 안 받겠죠. 민간 입장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조율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포커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 정부에서 그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4,000세대 집을 일부 그것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중에 일부를 주거용으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급히 떠오른 그 경제 사회 문제가 뭔가요? 청년 주거잖아요. 주거.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는 어떤 모습을 좀 더 보여줬더라면 이 좋은데 국제무지구 개발 계획 안에 그런 청년 주거를 국가의 조건으로 땅이니까요. 했습니다. 지금 뭐 복합업무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주거 문제 해결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도시민의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은 안 되고 마치 뉴욕의 뭐 어떤 뭐 새로운 도시, 어떤 아이콘 이런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거로 자꾸 가니까 약간 신뢰성에서는 좀 퀘스천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정말 이게 진정성을 갖고 진정성. 국가의 아이콘도 세우고 사업성도 높이고 민간도 좋고 주거도 해결하고 이런 모든 어떤 진정성이 좀 담보된 마스터 플랜, 뭐 초안이라도 드래프트안이라도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감싸 안아가지고 주거 문제에 또 반응할 아까 또 말씀 주신 기반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기반시설 문제. 조성한 거.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좋은 부분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이런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진정성을 갖고 SH공사가 다 합심을 해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모습의 어떤 플랜을 진행하는 마인드라 할까요? 방향성? 예. 이런 게 저는 좀 부족해 보여서 지금 말씀 주신 사업성은 사실 땅만 싸게 팔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런 저는 부분이 좀 꼭 하나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였습니다. 자, 화랑기인데도 불구하고 2006, 7년에. 예. 네. 그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기 직전이기 직전이니까. 때문에 상당히 화랑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코레일이 건설사로 하여금 지금 부동산 PF 구조, 국내 부동산 PF 구조하고 너무 유사한 게 예. 건설사로 하여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건설사들이 그걸 다 거부를 했죠. 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달하는데 굉장히 그때 장애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그러지는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지금 그러한 부동산 PF 구조나 관행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건설업계에서 상당히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20개를 필지를 갖다 나누어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분양을 받는 쪽들은 거기에 투자자들은 아마 금융기관이든 혹은 민간 투자자든 대부분 건설사에 대한 지급 보증 부분들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네. 지급 보증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금융기관 쪽에서 단순한 토지만을 보고 사실은 거기에다가 막대한 자금, 전체적인 투자 자금이 20개 필지에 36조 내지 37조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투자에 있어서의 관행, 그 부분들을 과연 서울시나 아니면 코레일이나 SH공사가 얼마나 슬기롭게 이걸 갖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풀어내느냐 하는 부분도 직접 지금 외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게 이제 부동산 경기와 민감하게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땅을 분양하는 거는 이 땅을 기반 시설 한 다음에 분양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죠? 이게 2000 그 뭐 한 2, 3년 부분도 후에 걸리겠죠. 그렇죠. 훨씬 더 걸리겠죠. 예, 많이 걸릴 겁니다. 뭐 그 시점이니까 지금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네네네. 뭐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 사업이 지금 부동산 현재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F 사업이나 뭐 여지간에 뭐 경제 리스크 어떤 패턴을 보면 그냥 현재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좋은 긍정적 영향을 갖고 사업 계획을 잡으면 문제가 생겨서 스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대출 받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을 때 시나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타당성의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안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지는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가야 되고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한데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러잖아요. SH에서. SH가 뭐 먼저 공사채지만 초기 자금. 그런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쉽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면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반시설 공사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저기 저 뉴욕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는 이제 국가 땅을 지금 이제 분양을 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일부를 거기 지금 3분의 1에서 한 25% 정도를요 다 분양을 안 하고 네. 토지를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 형태로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켜서 리스 형태로. 뭐 몇백 년을 가도 수익이 나오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분양을 안 하고. 네. 일부분은 어떤 자금 조달에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민간한테 분양을 했지만 일부분은 국가가 소유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SH공사 코레일이 과연 그런 공익적인 요인을 갖다 충분히 들여왔다라면 자금 조달 부분에서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어느 분이 땅을 분양을 했는데 누가 사도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예. 근데 분명히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리츠 형태로 나올 거예요. 리스 형태로. 네, 리츠 부동산 형태로 신탁 SH공사가 형태로. 모리츠를 하고 민간에 들어오는 형태로 분명히 또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그거는 무조건 수익이에요. 거의 확정 수익.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택지 LH에서 한 것처럼 국민 공모 리츠라는 거예요. 국민 공모 리츠로. 국민들이 자금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자금이 급할 때 예. 우리가 금모기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서 기반시설을 가게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사업성 확보가 된다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거치면 사업성이나 사업 진행의 어떤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잖아요.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처럼 마치 민간이 다 들어오면 다 될 것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성규 대표님께는 짧게 그러면 이게 발표한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지금 왜 지금 발표했는지 예. 과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밀고 나갈
힘이 있을 건지 그런 걸 네네. 어떻게 평가를? 네, 이게 전체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업성을 보강하는 그 요소로서 들어가 있는 것은 용적률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주고 1,700%? 예, 그리고 네. 이제 종상향을 해가지고 제1종 뭐 제3종 뭐 주거지구에서 지금 상업지구까지 준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사실은 아주 명쾌하게 사업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과연 순수한 개발 계획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이 뭔가 지금 시장으로서의 지금 재임 중에 치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사실은 완전 불식시킬 수 그런 힘든 불식을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시켜야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6천 명의 고용 효과와 32조 6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가서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지자체 장의 치적 쌓기를 갖다가 복선에 깔 것이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는데 많은 국민들과 서울 네. 시민과 또 정부가 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국제무지구 개발계획 조감도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